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멋있게 즐기는 시간,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정클클과 함께 고정 코너로 함께해주고 계시는 김윤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좀 덥지만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전보다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꺾인 것 같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식은 어떻게 쉬세요? 쉬실 때? 그냥 산책, 먹기.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날씬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많이 드십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많이 먹습니다. 네. 제가 한 3배는 더 먹을 것 같은데. 한번 대결해 보죠. 좋아요.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란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운명. 귀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솔직히 베토벤이 좀 고마워야 돼, 이거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작권료로 생각했으면 어마무시하게 벌었겠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네. 뭐 교과서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가장 많이 듣는 나라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유명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좀 사용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 곡만 좋아하진 않더라고. 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 곡 중에 한 곡일 뿐인데. 네. 근데 유난히 네. 이 빰빰빰빰 이 한 부분만.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 이런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베토벤의 5번 교향곡, 네. 운명이죠. 네. 클래식 초보자들도 일단 빰빰빰빰 하면 다 아시고, 클래식 애호가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에서 잘 아시는 분인데, 오늘은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이야기해 볼게요. 베토벤의 운명 순탄치 않았죠. 베토벤은 일단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좀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왜 너무 아이에 대한 욕심이 컸다고나 할까요? 베토벤의 아버지는 그를 모차르트 같이 유명한 인사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시키고 또 연주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잘하지 못하면 때리고 베토벤의 나이를 2살이나 많게 속여서 얘가 이 나이에도 이런 식으로 천재성을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또 마케팅을 지금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토벤은 20대에 고향인 본을 떠나서 비엔나로 가서 혼자 정착하면서 굉장히 음악가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그냥 어린 시절을 떠나서 그를 가장 힘들게 한 어떤 운명적인 사건은 아마도 청력 상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솔직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오랜만에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메시지로 밤에 이렇게 주고받는데 제 활동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라디오 들으세요 하니까 귀가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네. 수술을 하신 다음에 이 합병증이 와서 네. 귀가 전혀 안 들린다고 제가 놀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제가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한 10시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면 그분이 꽃집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침 또 방송을 근처에서 네. 일산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서울에 네.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장 자기가 속상한 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음악이 안 들리니까 그게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먹먹하다. 어떡해요. 저 솔직히 어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좀 걱정인 게 오늘 가가지고 제가 울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밝은 특유의 정경님의 웃음으로.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베토벤 이후에 제 주변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 베토벤을 가져오셔가지고 하필 이 곡을 주여. 네. 베토벤이 네. 그 당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일단 뭐 음악가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너무 작곡 요청, 연주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일단 네. 건강이 또 굉장히 악화가 되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가 그에게 하일리겐슈타트 지방으로 일단 당신은 좀 쉬러 가야겠다. 요양을 가라. 그러니까 번아웃이 된 거죠. 네. 근데 하일리겐슈타트 지방에 가 있을 동안 베토벤이 그때 두 동생에게 아주 절망적인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품고 있던 한 가닥의 희망, 어느 정도 회복하리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떠난다. 황홀한 여름날 나를 들뜨게 하던 용기도 지금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가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지금 후대 베토벤이 존재하지 않겠죠. 후대에는. 하지만 베토벤은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아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발견된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를 붙드는 것은 오직 예술뿐이다. 나는 기꺼이 죽음 앞으로 간다. 하지만 죽음이 일찍 다가오더라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죽으며 언제든 오라. 나는 당당히 너를 맞으리라. 나는 기꺼이 죽음 앞으로 간다. 저니까 이게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기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쾌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너무 다르니까 네. 이 루틴이. 네. 근데 제가 오늘도 좀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런 음악가의 곡을 우리가 연주하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없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막 모든 거를 다 베토벤의 흔들어놓지. 곡을 일주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뭐 피아노 곡도 그렇고 협주곡도 그렇고 네. 가곡도 그렇고. 네. 오늘 선생님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곡을 우리들은 계속 연주하고 듣고 거기 안에서 영감을 더 받잖아요. 영감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상적으로 살라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베토벤 좀 이렇게 살아왔다. 네, 천재 중에 천재. 에이, 뭐 이제 음악적인 그런 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영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기꺼이 죽음 앞으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근데 이러한 근데 베토벤이 이거를 한 번에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직면된 어떤 상황 가운데 굉장히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이러다가 나는 그래도 살아야겠어라는 단계로 간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겪듯. 그러니까 저는 이 음악가들의 삶을 보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대부분 정말 몇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맨데스 존이나 이렇게 몇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죽음에 맞닿아 있고 네. 본인들의 삶이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고 네.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 극복해서 작품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뭐 짧게는 100년, 길게는 400~50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연주하면서 얼마나 솔직히 행복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베토벤한테는 좀 미안해요. 본인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고통스럽게 했지만 맞아요. 그걸 듣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예,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 네, 부정할 수 없는 팩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통이 찾아온다면 안 찾아오면 사실은 좋겠지만 인생에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토벤 같은 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실현하는 연주자로서 여쭤본 건데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방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아파하는 연주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행복한 연주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저도 솔직히 거의 매일 하거든요.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본에 없는 사담을 베토벤 5번 교향곡이 저기로 갔고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이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정말 베토벤이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쓸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그는 아마도 작정해서 살기로 약간 결심을 한 듯 굉장히 창작열에 이제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년 정도 작업을 해서 탄생한 조금씩 스케치를 하면서 네. 탄생한 곡이 38살 때 작곡한 그럼 운명 32살부터 교향곡이죠. 시작을 해서 8살에 그렇죠. 거의 완성이 됐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왜 교향곡 이름이 운명입니까? 그 당시 베토벤의 제자이자 또 나중에 베토벤 죽음 이후에 이제 전기를 쓴 안톤 쉰들러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신비성이 없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뻥튀기를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지만 아무튼 베토벤이 쉰들러랑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네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 않나라고 했던 말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네. 운명 교향곡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토벤 운명 교향곡 특징을 음악을 들으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교향곡 1악장 빰빰빰빰, 이걸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 빰빰빰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선수 치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하는 걸로 이게 되어 있고, 그런가요? 네, 우리 네. 작가님이 지금 저희가 사담이 길어져서 네. 진도 빨리빨리 나가라고 난리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저 뒤에서 지금 네. 마음 졸이고 계신데 네, 네. 이 빰빰빰빰 하면 뭐가 느껴지세요? 좀 즐거우신가요? 저는 솔직히는 알고 있으니까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오케이. 네.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넌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약간 총소리, 대포소리. 그렇죠. 느낌. 그리고 굉장히 뭔가 쫓기는 듯한 음. 그런 다급함을, 긴장감을 주는데 그런 게 약간 죽음, 운명의 소리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교향곡하고는 또 클래스가 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주제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빰빰빰빰 이거 하나로. 네, 다 모든 교향곡이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극적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요거 하나로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들기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누가 그렇게 두들겨요. 누가 나를 쫓아오든. 근데 그것의 주인공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것에 압도당하다가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그럼 어떻겠어요? 굉장히 긴장감이.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면 팽팽하잖아요. 네. 근데 운명은 이 주인공을 봐주지 않고 죽음은 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막 밀어닥치면서. 근데 이 작품이 지금 C 마이너로 작곡되었는데 베토벤이 이 작품을 C 마이너로 썼기 때문에 이게 운명적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C 단조는 굉장히 클래식 음악에서는 운명적 조성이라고. 운명적 네. 조성. 뭔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다른 작품들이 있으면 그만큼 드라마틱하고 좀 긴장감 있는 느낌을 줘요. 이 네. 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1악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1악장은 약간 갑작스럽게 다가온 운명이란 존재를 우리가 피해보려고 하지만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 죽음이 온 악장을 계속 빰빰빰빰 이러면서 지배하고 있답니다.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음악 주시죠. 계속 감상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계속 감상하고 싶은데 감상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또 코너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게요. 끊어야 합니다. 네. 이 악장 어떻습니까?
인제 이런 압도적인 운명에서 네. 맨 처음에는 KO 약간 당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서서히 운명에 맞서서 극복하려는 어떤 인간에 대항하는 그런 의지를 좀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1악장에 비해서 네. 2악장은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냥 관이 기가 막혀. 일단 네. 관을 연주가 너무 잘 쓰. 훌륭하죠. 네. 지금 근데 들으셨으면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C 마이너 시작해서 지금 살짝 2악장에 지금 C 장조로 살짝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간이 바로 승리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스토리를 인제 계속 이어가자면 네. 3, 4악장은 그러니까 3악장에서 4악장 넘어갈 때는 아타카는 바로 넘어가다 쉬지 붙어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뜻이거든요. 3악장 역시 운명 주제로 시작은 하는데 1악장의 주제처럼 막 저를 숨막히게 절망에 빠뜨리는 정도의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어허. 예. 그만큼 어느 정도 막강한 운명의 힘을 뛰어넘는 어떤 승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암시를 주고 결국은 4악장에서 드디어 C 마이너가 아닌 C 장조, C 메이저로 승리와 기쁨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C 마이너에서 이 장조로 왔다 갔다를 네. 계속 네.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네. 우리가 힘들 때 하루는 완전 절망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갔다가 계속 갈등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런 큰 스케일로 베토벤이 보여주고 네, 아마 음악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이지만 오늘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또 지식과 인문학과 이런 음악적 디테일로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3악장에서 4악장 넘어가서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 잠깐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네. 저는 솔직히 1, 2악장보다 3, 4악장이 더 좋아요. 그래서 1, 2악장 잘 안 들어. 왜냐하면 이 3, 4악장 그러니까 나는 마약 같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리고 연주자마다 또 다 다르고 네. 지휘자마다 템포가 또 다 그럼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교향곡 들으실 때 우리가 작곡가하고 작품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연주자와 또 같은 연주자더라도 또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럼요. 홀에 따라 다르고 네. 또 유통사에 따라 네. 다르고 네. 배급사죠.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셔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비교해서 들으시면 아,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이런 연륜이 느껴지는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32살에 이런 곡을 만들 수가 있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죠. 그럴까요? 네. 아니,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아동학대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천재임을 강요당하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버지 교육이 맞았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아버지가 학대하지 않았어도 베토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네. 요걸 빠져나가네. 마무리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오늘은 제가 솔직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제 대본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베토벤을 너무 사랑하니까 대화를 좀 선생님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짓궂게 대본에 없는 걸 여쭤봤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스케일이 대단한 우리 베토벤의 곡 운명교향곡 오늘 만나봤고요. 벌써 우리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곡을 가져오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이로운 클래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윤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중 1악장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